우리 그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부산만 좋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남권 플러스 외국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시아 이 동남권에서 허브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도 국가 경제에 위해서 꼭 필요한 공항이다. 이렇게 부울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가덕도가 있어요. 밑으로 거제, 뭐 왼쪽으로 뭐 창원, 진해, 뭐 위로 양산 이렇게 오른쪽으로 부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지나는 그 허브가 되는 것이에요. 교통적으로도. 그래서 면적은 굉장히 큰데 부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아파트만 계속 지어가지고 난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뭐 첨단 교육도 유치하고 혁신 산업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허브로 만들 것인지는 앞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에 팩트TV 스타트위크 첫 방송을 하고 저희가 설 연휴 때문에 한 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2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후 2시부터였는데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앞으로는 월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저의 부족한 팩트를 채워주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특별히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또 부울경을 방문했기 때문에 또 부울경 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섭외를 했습니다. 최지은 북강서을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이자 네. 선대위에도 직책이 있죠. 네. 일단은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하고 직책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대위 대변인이고 또 우리 국제개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강서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했었던. 그렇죠. 고생하셨던 그 지역구. 그 허태열이랑 막 붙었었던 그 전설의 지역구입니다. 그 뒤에 이제 문성근 위원장이 그렇죠. 또 낙선하고 굉장히 힘든 지역구긴 한데 또 이제 가셔서 잘 밭을 갈고 계신 거죠? 잘 갈리고 있습니다, 밭이. 예. 제가 예전에 사흘에서 먼저 탈부산을 한 입장이라 맨날 현역 지역위원장님 뵈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죄인이죠, 죄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많이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부울경을 방문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부울경 내려갔을 때 후보자가 내뱉었던 메시지 그리고 9대 공약 같은 것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현장 또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또 현장 분위기 또 어땠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부산 방문했을 때 어떤 얘기가 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창석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내뱉었었던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졌는데 부산 공약을 이제 여러 가지를 발표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덕 신공항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9년에는 가덕 신공항을 이제 개항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동남권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그 상시 공항이 없는 상태인데 국제공항으로서 이제 위용을 갖출 수 있게 되고 동남권의 관문 공항을 드디어 우리 이제 부울경에서 갖추게 된다. 이런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여수 그 엑스포나 이런 것처럼 열고 나서 나중에 공인받는 게 아니고 유치하는 굉장히 큰 행사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군요. 이 박형준 시장이 들어온 뒤에 부산시는 조금 빠지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하면서 국무총리를 일단 추진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람회 유치 조사단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각 도시에서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국가적으로 얼마나 지원할 준비가 됐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조사단 현장을 방문할 때 대통령으로서 직접 영접을 하겠다. 굉장히 좀 강한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포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남북권 수도권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를 전체적으로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서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서울, 충청, 강원 지역 그리고 이제 호남권과 영남권을 묶어서 남부권 지역으로 두 개의 극점을 국가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전에 이제 가덕 신공항이 논쟁이 한번 재보궐선거 전에 뜨겁게 한번 붙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니까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가덕신공항으로 가면 갑자기 멀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기억나는 게 최지은 지역위원장님이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김해공항이나 가덕공항이나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걸로 좀 정리를 하셨어요. 그 말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가덕신공항. 예, 먼저 제가 팩트TV 처음 와서 네. 이 멋진 두 분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 두 분을 이렇게 밖에서 방송 밖에서만 뵙다가 안에서 뵈니까 너무 좋고요. 부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요일 날 오셨죠. 토요일 날 오셔서 해운대도 가셨다가 이제 일요일 날은 부울경 공약을 발표를 하고 부산에서 발표를 하고 또 봉화로 이동하셔서 동남권 전체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부산 공약 중에 첫 번째는 가덕신공항이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기로 했고 특별법을 발의를 했지만 우리가 다 해놨더니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부산 와서 가덕신공항 화끈하게 예타 면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타 면제한다고 특별법까지 통과했는데 그렇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2029년까지 이것을 개항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청사진까지 타임라인하고 청사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옷을 박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지역구에 김해공항도 있고 가덕신공항도 있는데 또 제가 서울에서 사는 곳은 서울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역구까지 가는 게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그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에는 부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하시려면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은 인천에 오셔가지고 가셔야 돼요. 부울경에 많은 분들이 그게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화물들도 화물을 운송할 때도 부산 신항 그 가덕도에 또 있는데 우리나라 그 재화의 대부분이 부산 신항을 통해서 가는데 좀 비싼 물품들은 항공을 해서 와야 돼서 또 다시 인천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물류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 남부권에 가덕신공항 같은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뜰 수 있고 김해공항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크고 다양한 노선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부산 경제 전체, 남부권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후보고 사실은 이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화끈하게 예타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제 누가 읽어주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제 신공항 추진 법안을 냈을 때에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권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당 내에서 워낙에 반발이 센 상황이라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바로 맞붙었던 게 이제 PK 의원들과 TK 의원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공항에 이제 대구로 다 가져와야 된다. 아직 그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TK의 국힘 의원들은. 그래서 그 당의 주인이 누구냐를 싸우면 결국 TK가 이기지 않습니까? 쉽게 이기죠. 네, 쉽게 이기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PK에 이제 부산만 볼게요. PK는 더 많지만 부산만 봤을 때 지역구가 18개인데 15개가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쪽수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지만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그룹이죠.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힘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덕신공항 할 때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자라고 당내 얘기를 주도를 못 하세요. 심지어는 그 같은 제 지역구에 저는 낙선을 했지만 김도읍 의원이 당선을 했고 김도읍 의원 지역구에도 김해공항도 있고 가덕신공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덕신공항 찬반 투표하는데 가지도 않으셨어요. 기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석 그때 뭐 법사위가 있었나 뭐 이런 이유로 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가 있으면 다른 일이 있어도 잠깐 가서 투표를 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피하고 싶고 얘기 안 하고 싶고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싸워가지고 이뤄낸 성취인데 다 이뤄놓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화끈하게 예타 면제하겠다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걸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이죠. 여기 사상에 핵관이 형 한 명이 있는데 부산 사상에 이제 장재모 씨라고 이제 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전달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알고더라도 이슈 플레이를 한번 하기 위해서 던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후보 입을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핵관, 장핵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네. 기권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아니 부산 국회의원인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참석을 안 한다는 게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충분히 다 아실 것 같고, 특히나 뭐 부산, 경남, 울산 다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인천공항도 만들 때 외곽에 지면은 그 접근성 떨어진다, 아무도 안 온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천 그 인근에 섬을 4개를 매립을 해서 그렇죠. 공항을 짓고, 지금은 이제 이 공항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 잡았고, 가덕 신공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최지현 지역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가장 와닿는 게, 결국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인천까지 올라오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울경에 입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최소가 마련되는 겁니다. 국제공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시간을 지체할 것이 없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첨단 소재 기업들은 부피는 작고 가볍지만 이 수송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물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공항에서 바로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용인하고 이천 이런 이제 인천공항 접근성이 좋은 곳에만 몰려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공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첨단 소재 기업들을 동남권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하고 경쟁하는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부산이 훨씬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싶긴 합니다. 실제로 그 가덕 신공항의 위치가 일본이 이렇게 섬나라잖아요. 네. 한 섬에서 다른 섬을 갈 때 어차피 항공이나 물론 뭐 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본의 일부 지역은 가덕 신공항으로 오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일본의 상당 부분의 여객과 화물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만 좋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남권 플러스 외국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시아 이 동남권에서 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도 국가 경제에 위해서 꼭 필요한 공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폴트예요.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어떻게 이제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나 지역에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이제 크게 한번 이슈 파이팅이 있어야. 제가 예전에 그 취업 한창 열심히 준비할 때 뭐 취업 보객이라든지 네. 뭐 네이버에 스펙업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20대 중후반 또는 이제 30대 초반까지 취업 준비생이라고 친다면 부울경에 남아 있을래 서울에 갈래라고 했을 때 연봉 차이가 서울보다 한 2천만 원이 적더라도 부울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의 아파트 중위값이 한 5억 선이고 서울이 10억 선입니다. 2천만 원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10년 모아봤자 2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울경에 괜찮은 그 기업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서울과 2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 하더라도 머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항과 기업이 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공항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이 왔을 때 어떤 파생 효과가 있을지 요 얘기도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공항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공항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교통망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공항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산 신항이라고 세계에서 몇 대 안에 드는 그 신항이 항구가 가덕도에 있습니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항구하고 이 공항하고 연결을 하는 시너지도 굉장히 크고요. 또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그 교통망이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지금 우리가 서울의 수도권 그 외에는 다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자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 중에 동남권이 그 부울경 메가시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울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가덕도가 있어요. 밑으로 그렇죠. 거제, 왼쪽으로 창원, 진해, 위로 양산, 이렇게 오른쪽으로 부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지나는 그 허브가 되는 것이에요. 교통적으로도.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어촌도 있고 또 조금만 나가면 강서구에는 뭐 대파밭, 뭐 토마토밭 이런데 여기가 맞아요.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굉장히 큰데 부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아파트만 계속 지어가지고 난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뭐 첨단 교육도 유치하고 혁신 산업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허브로 만들 것인지는 앞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본가가 북강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시구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유권자였죠.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최준 지역위원장. 네. 그 북강서울의 이제 북구부터 이제 강서구 사이에 있는 강서, 명지 요 땅이 사실 논밭이고 화훼단지인데
여기가 만약에 공항이 들어서면 첨단 도시가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게 들어오려면 어쨌든 주변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항이 들어오면 인프라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한복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에서도 약간은 외곽 지역이라서 농지나 뭐 이런 걸 매입을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뭐 부산 뭐 비단 북강서울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하나 들어오면 부산 전체가 또 활력을 얻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또 이번에 이제 부산 그리고 이제 경남 가셔가지고 하셨던 공약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남부 수도권 네. 축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수직적인 개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경부축이라든지 호남 경인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가로로 넓히는 거. 맞아요. 호남하고 영남을 연결해서 덩어리를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성이라든지 집약성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철도도 계속 경부축선이나 뭐 호남축선이나 이렇게 세로로 가는 축선만 만들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강릉까지 연결되는 KTX선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이제 축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호남하고 영남을 연결하는 가로 축선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지금 뭐 영남에서 호남을 가려면 오히려 서울 갔다 가는 게 빠를 정도로 그렇죠. 거리상은 맞아요. 여기가 짧지만 네. 도로도 이렇게 바로 나와 있지 않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다 서울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양산에 그 이제 경남에 있는 한 소도시에 내가 의료 허브를 만들겠다. 이게 만약에 제 공약이에요. 만들려고 해도 그 의료진이 충분히 없는 거예요. 의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근처에 뭐 학교 뭐 그런 뭐 회사도 별로 없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 근처에 나는 양산에 의료 허브를 만들어도 뭐 부산에 있는 의대가 온다든지 뭐 창원에 있는 의대가 온다든지 이렇게 여럿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교통편이 너무 힘들면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뭐 나는 뭐 김포에 사는데 나는 고향에 사는데 근데 나는 뭐 강남에서 일을 해. 이게 멀지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강남에는 뭐 어떤 데가 있고 뭐 여의도에는 금융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다양히 모일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좀 첨단 혁신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발표를 김해 봉하마을에 가서 하셨잖아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결국은 지역 갈등을 이제 완전히 해소하고 완전히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 결국 영남과 호남이 어떻게 더 자주 만나고 더 이제 산업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서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예 그냥 남부 축선을 틀을 바꿔버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권 자체를 하나의 통합 경제권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선대위에 속해 있으니까 책임이 있지만은 네. 우리가 정치 개혁을 얘기를 하다가 쇄신을 하자고 좋은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조금 더 크게 확대가 안 활성화되지 되고. 않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네. 반성했으니까. 네, 근데 그 위성정당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비례제, 영동형 비례제 이런 것을 논의를 하다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정치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뭐 방송 같은데 패널 나가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과 우리 후보를 위해서 막 죽자고 싸워요 방송에서. 네. 그 나쁜 사람도 아닌데 지금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격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너가 죽거나 내가 죽는다.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이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반대해놓고 그렇게 비판해놓고는 저쪽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 내놨을 때 뭐 논평 하나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의 그 소고기 11만 원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논평을 내고 저기에서 모든 대변인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동원을 해서 수십 개 논평을 내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시간에 한 번씩 나오면 논평이라기보단 기사 아닙니까? 심지어 뭐 스트레이트예요, 이재명 후보가 쓰는 그 로션의 브랜드까지 문제 삼는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승자 독식도 있지만은 이 뭔가 이 지금 우리 선거 구도나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이 논의가 조금 그렇게까지 가기를 바랬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권역별 비례제라든지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것이 오히려 그 영호남에도 만약에 내가 뭐 부산에서 지금 민주당이랑 40% 받았어. 그러면 18석 중에 40%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비례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지도 못했고 그 전에 무슨 새신론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셔서 내놨지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철저히 동의하고 민주당 상황이 외부의 세력도 있지만 내부의 또 개혁도 필요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한 달 남았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라 네. 저는 아직까지도 한 달이나 굉장히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평론가들은 차라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매일 이렇게 많은 뉴스가 네.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주마다 계속 바뀌니까 맞아요. 양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면은 일단은 최진 대변인님의 이제 전문 분야입니다. 국제 외교나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대해서 일제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수도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인접 지역에 짓겠다. 요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좀 독특한 대선 후보예요. 수도권 빼고 모든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빼고 전부 다 거론하고 있는데 네. 일단 처음에 이제 김재섭 전 그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었던 데는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경기도 남부 지역이죠. 평택 미군 기지 인근에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충청 쪽도 거론했습니다. 이제 계룡 쪽에 우리 국방부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청 건드렸고 경기 남부 건드렸죠. 근데 후보는 정작 윤석열 후보는 이제 토론회에 나가지고 강원도 쪽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다가 경상도 북부 지역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 빼고 다 나왔습니다. 호남 언제 나오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지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후보군으로 들어가는 이 양태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제 그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디에 하는 게 효율적인지도 이제 구상이 없고 그리고 수도권의 표를 잃긴 싫으니 서울 수도권에 놓는 거는 검토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방을 뭐 이거 우리 그 서울 수도권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방책하고 사실은 마찬가지인 건데 일종의 지방을 일종의 식민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서울 수도권 중심 사고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 애초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걸 좀 분산시키면 되는데 세종시나 뭐 이런 쪽으로 분산만 시켰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지금 이제 국가 시스템을 갖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도 상당히 좀 거리를 둘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경북 상주의 사드 배치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난 이제 그 대선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드. 저는 그 6자 공약이 페이스북에 나왔을 때 그렇죠. 사드 추가 배치. 굉장히 황당했죠. 네. 아니 아무리 지금 짧은 그 말하는 것이 유행이고 지금 선거에서 그 짧은 이런 단품 이렇게 짤막하게 공약 소개하는 게 유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그 국가 안보 문제를 6자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던진다는 게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드 추가 배치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왜 그랬냐 그걸 알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경북에서 수도권이 안 지켜져서 근데 이거는 안보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드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이라서 수도권은 북한과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 배치를 하는 거는 중국용이지 북한의 미사일과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거리상으로. 그래서 이거 수도권에 하면 배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몰랐나 봐요. 아마 그거 6자 쓸 때는. 그때서야 수도권을 이제 알아차리고 수도권을 방어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수도권에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다른 지역에 나오기 그렇죠. 시작한 건데 사실 그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옹색해지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아니 엄청 고각으로 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TV 토론에서 옆구리로 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종합격투기 발언이 나왔죠. 네, 어떻게 미사일을 옆구리로 쏩니까? 근데 제가 이때 이 당시에 김재섭 전 비대위원장이 평택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저랑 같이 그 라디오 맞아요. 예, 하다가 YTN 때 제가 도대체 이거
수도권에 놔두면 네. 수도권 방어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평택에 놓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냐 이런 게 없고 정말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때 임기응변으로 좀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6자 공약으로 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안보 문제를 첫 그렇죠. 번째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 거기 나봤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몇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서서 그거를 우리 돈으로 굳이 1.7조인가요? 돈 주고 사가지고 사드 배치를 한다는데 이거를 뭐 동맹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또 지금 우리 현재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재인 정부가 뭐 약하고 뭐 북에 끌려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강한 국방력인데 강한 국방력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국방비도 증가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고도화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력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증가시키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 것인지로 강해지는 거지 페이스북에 6자 쓴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성주에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에 중국이 뭐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성주에서 이제 대응이 가능한 상태라서 아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브룩스 장관도 뭐 추가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미 성주만으로도 충분한 건데 수도권 근처에다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거는 지금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결국은 대중국 카드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좋아할 리가 없죠. 중국은 예. 좋아할 리가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 완전 땡큐잖아요. 하나 더 놔주고 그게 누가 봐도 그거를 중국 미국 용이고 돈도 아니고 우리가 심지어 돈 자기네 줘서 돈으로 가지고 한국 돈으로 오겠다고. 알아서 1조 5천억을 써가면서 무기 체계를 사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일고 있으니 이것을 좀 선거에 이용해보자라고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사드와 같이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면서 또 이번에 이번에 올림픽 때 네. 뭐 이런 한복이 등장하듯이 이런 네네. 것을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엮어가려고 지금 계속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은 하는 당이지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 거래를 하는 것과 동맹을 지키는 것과 또 외교 안보를 얘기하는 건 좀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굳이 뭐 지금 이 교육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두고 강하게 국방력을 뒤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육도 망치면서 겉으로만 뭐 사드 추가 배치하고 국방에 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고 인식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제 생명과 안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후보에게 우리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 개막식 가지고 좀 장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먼저 던져버렸죠. 네, 페이스북에다가 문화 공정하지 말라고 이제 던지는 바람에 약간 뻘쭘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좀 어려운 것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기존의 태도하고 좀 배치를 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중국 내에 니네 나라 안에 배치해놓은 장거리 레이더를 철수해라 이런 발언을 했었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하면 한중 관계 정상화한다고 했었던 약속을 이행해라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심지어 중앙일보 지면에다가 반박 기고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자체는 굉장히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 정치의 뭐 대선 후보한테 직접 개입을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오만한 행태이긴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그렇게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11월 19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접견하는 거를 심지어 생방송을 해가지고 온갖 방송 채널에 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그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 그때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봤을 때 뭐 대검찰청에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각 대사들 이제 불러가 접견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그 11월 19일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검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 하시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YTN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 화면에서 했어요. 우리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그때 갔을 때도 그런 덕담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그때 하긴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중국이랑 엄청 싸바싸바
우리 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걸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격이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분이 얼마만큼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핵이 있는 한반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핵 전쟁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우리의 국군의 그 통치권자로 있을 때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술 먹고 페이스북에 6자로 전쟁 시작, 정면 공격 그렇게까지 그것도 건진법사한테 날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저는 경제 문제예요. 같이 토론회 같이 보셨지만 뭐 아리백 단어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전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원전 반 문재인 외에 원전을 그렇게 확대하고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기후 환경 변화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라고 하기 위해서 원전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잘못했다 이러면서 본인은 청약 가산점 뭐 이 만점을 모르고 청약 주택은 자기가 집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안 좋았던 거는 내가 아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하면 부동산 정책이 나아질까 확신을 네.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께서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우리 또 IMF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준비된 후보와 그리고 그 후보의 정책의 품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저는 사실 좀 외교안보적으로 봤을 때 시사평론을 이제 해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태도가 너무 옛날식인 것 같은 거죠.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카메라 앞에서는 뭐 중국에 대해서 엄청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잘 달래면 된다. 이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얘기를 따로따로 잘 하면 이거 별개로 하고 이거 별개로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태도가 너무 옛날식이거든요. MB 정부 시절에 뭐 일본에 가가지고 앞에서는 막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외교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식의 그 정치 혐오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개방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외교 환경도 옛날처럼 그렇게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나중에 따로 다르려면 잘 해결이 되고 이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같으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해버리는 시대니까 저거를 왜 카메라 앞에서 던지지라는 식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시대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 시절에 30년 전의 외교 행태랑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서 지금 저런 어떤 그 보수 언론식의 태도에 절여진 옛날식 태도로는 외교 정치에 있어서도 이 매끄러운 대응이 좀 어렵다. 저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중국한테 뒤통수 맞기 딱 좋다. 만약에 뒤에서 싸바싸바 하던 거를 터뜨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터뜨리면 끝이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중국은 그런 행태를 많이 벌였었기 때문에 약점 잡히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준비 안 된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건데 이걸 이렇게 뭐 페이스북 6자로 계속 다룰 건지 또 그래놓고 또 외신 간담회에서는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랬더니 법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법대로 한다는 건지. 어느 법으로 할 것인지 외교를 그래서 뭐 그럼 뭐 모든 대사관에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그렇죠. 검찰총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압수수색하고 싶으면 중국에 혼자 보내드리고 싶어요. 북한이 마음에 안 들면 북한에 혼자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수행원 없이 그냥 혼자. 아니면 뭐 수행 한동훈 검사 같이 가도 됩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님 승진하실 테니까. 그렇죠. 두 분 직접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통역 한 분 정도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도자가 또 다르게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또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그거조차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는 분이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지켜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 아래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광고 없이 후원으로만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자막을 제가 한 번만 소개해드리면 팩트TV 플러스 24시간 대선 특별방송 최악은 막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후원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소중하게 후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비 시청자 위원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란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바로 여기에 내려가 있죠. 여기에 클릭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숨가쁘게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자정에는 또 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총괄선대위원장. 네. 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심야 회동을 했고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직함이 잘 생각이 안 날 땐 전 위원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디 비대위원장, 위원장, 선대위원장, 위원장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이상돈 대학교 스승이라고 하네요. 네. 이상돈 교수와 또 만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같으면 사실은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스탠스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선대위 내부에서 일종의 허수아비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이기 때문에 좀 붕 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실제로는 일종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얘기들도 있었느냐. 그래서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돈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 교수, 법대 교수를 지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중앙대 법대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제 스승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소위 중도 보수 색채를 대변하는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잠깐 빠져 있습니다만 네. 그런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를 만나서 외연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보수 인사들한테서 어떤 그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한 외연 확장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선대위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상돈 교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뭐 선대위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선거에서 중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필요한 지금 굉장히 박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님은 전혀 일면식이 없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고 여러 동안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돕는다 그러면은 좀 더 안 좋게 얘기를 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님과의 이 만남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얼마 전에 김동연 후보하고 네. 그 TV 토론을 한 것이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경제부총리고 기재부 출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 전문가 정책 통이라서 그 경험도 굉장히 노련한데, 이 후보가 지금 김동연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공무원 개혁이에요. 공공부문 개혁. 그 다음에 개헌. 뭐 우리 지금 뭐 대통령의 그 5년 단임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닐까, 표에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아마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지르지 못했던, 이게 할 수 있을까, 실현 가능할까 이랬던 것들을 많이 앞서 나간 것 같고, 제가 그분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뭐 있는 자리 흩뜨리기, 기득권 흩뜨리기 이런 건데, 심지어는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추미애 대표의 공약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보다도 더 급진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저희 당에 오신다고도 안 했고 뭐 혼자 계속 가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연대가 별로 없었는데, 이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훈훈해서 진짜 정책 토론을 하시는구나 저분들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그게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은 김동연 후보도 우리 쪽으로 오시면 좋지 않을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쪽은 사실 확실히 그 중도 외연 확장 혹은 뭐 경제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대일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상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KBS 1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 속내를 들어볼 기회가 대기실에서 이제 굉장히 장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있는데 이분은 일단 만나자고 하면 보통 만나줍니다. 일단은 만나죠. 일단 만나줘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다. 보통 아. 상대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원래 네.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뭘 물어봐도 네. 좋은 소리는 안 해요.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뭔가 틀렸다.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네. 보통 이런 식의 태도거든요. 그러고 나서 합류를 하실 수 있느냐? 그걸 안 한다. 약간 이런 태도. 네. 약간 한 발 빼서 이제 외부에서 비판하는 거를 굉장히 좀 즐겨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이제 비판자로서의 그 입장에 굉장히 좀 강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랑 만나더라도 직접 합류나 뭐 이런 쪽보다는 이제 조언을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직전에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 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당장 또 같은 선거에서 이미 끝난 선거도 아니고 같은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옮겨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만남을 요청했을 때 바로 응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이제 팽팽하게 싸우는 국면에서는 메시지로서는 충분히 힘이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 선대위원회에서도 추진을 하고 이재명 후보도 두 분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외연확장의 이미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할 때는 충분히 효과적인 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뭐 선대위에 합류하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그건 쉽지 않아요. 않겠죠. 예, 네. 그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받아들이기가 쉽지도 않을 거 맞아요. 어떨지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썩 내키하지 않고. 예, 본인도 어떻게 오겠어요. 다른 그렇죠. 당에 갑자기.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잘 소통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일단 다음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좀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윤석열 후보 지켜보니까 안 되겠더라 뭐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좋은 이렇게 덕담이든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저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외연 확장이 되고 쓴소리 들어서 그게 반영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렇죠. 네. 저는 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원로가 모두 선대위 측면으로 합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느슨한 연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윤여준 전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연설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네, 네. 뭐 그런 방향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오죽하면 제가 이쪽에서 지지 연설을 하겠습니까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도 꽤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실상 합류이나 선대위 직함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연대가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전 열어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고 김동연, 이상돈, 김종인까지 다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그건 충분히 파급력이 있다. 제가 한 넉 달 정도 이제 이상돈 위원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텀을 두고 만나면서 그 같이 이제 정치평론 하시는 거를 이제 옆에서 방송 같이 했는데 이런 어떤 고문급의 원로급의 정치인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큰 틀의 구도를 보는 거는 꽤 명확해서 한 서너 달 지나는 동안에는 그 말이 크게 틀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디테일은 죄다 틀려요. 되게 독특해요.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틀리고 네. 한 서너 달 지나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큰 그림은? 예, 큰 네. 그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랑 오늘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제 큰 그림의 얘기를 하게 될 거라 그거는 충분히 참조할 만하고 또 굉장히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경험에서 이제 보면. 뭐 후보는 선거가 서너 달이 안 남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만났어야 되네요. 그러면. 집권 이후의 플랜으로는 굉장히 좀 유효할 수 있다.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또 좀 시간을 좀 들어보고 그렇죠. 하고 네네.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박근혜 씨 퇴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퇴원할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뭐 최지은 지역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박근혜 박사모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갑자기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 특이하긴 황당하기도 해요. 하고 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잘 국민들이 보시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정말 누구도 원치 않은 하시니까, 예. 지지선언인데. 그런 걱정도 들지만은 네. 동시에 이제 이분들도 아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거 했던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
검사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 손절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요청도 안 하는데 이게 여기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서 사면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진짜 우리가 정말 지지해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으로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 잘했던 거 못했던 걸 떠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이 그렇게 클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퇴원을 하시면 아무래도 뭔가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책도 출간을 했다고 하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변수가 이제 단일화도 남아 있고 또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선거 동안 그래도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사실 연말에 석방이 되고 나서도 메시지를 신년에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얘기한 대로 측근들이 얘기하는 대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접견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되면 또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네. 지난번에 이제 책을 냈을 때 책 안에 들어있었던 메시지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장제원 의원을 직접 거론했던 네. 콕 집어서 몇 개 안 되는 이름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장제원 의원이 들어있었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을 콕 찍어서 얘기했었던 것들이 여전히 탄핵 시절에 대한 앙금 이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이제 탄핵 시절에 그 소스를 제공했던 어떻게 보면 박근혜 측에서 봤을 때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과연 어떤 감정을 갖고 있겠느냐를 따져보면 썩 좋은 감정은 아니겠죠. 이제 그게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파급력은 제한적으로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 표한다 정도까지는 나온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무메시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퇴원을 하면서 또 71번째 생일이라고 하니까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까지는 나오는데 과연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작은 파장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는 나올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네. 입으로 한 번도 내뱉지 않다가 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고 탄핵이 됐지만 어쨌든 흔히 말하는 TK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시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야당이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과 이제 앞으로 메시지도 그렇고 또 윤석열 후보의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어봐도 김건희 씨가 우리는 원래 좌파인데 우리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희정 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당했던 검찰총장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그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정당이라는 게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지역이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눈 사람들인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만약에 보수라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내가 왜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지? 이 사람이 왜 나의 생각을 지지하나? 이런 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뜻을 나눈 동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사람들의 관계는 이익관계 이상으로 뭐가 있을까? 어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헷갈리고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윤석열 후보가 별로 특히 또 김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합리적 보수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권 교체 자기들이 정권을 갖고 싶은 것들이 크더라도 지금 자기가 앉혀놓은 그 후보가 정말 누군지는 알고 있을까?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얼마나 큰 사단이 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보수라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토론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월 8일에 원래 예를 들면은 뭐 내일이죠. 예, 내일에 사자 토론을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뭐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 이 토론을 무산된다고 안 한다라고 얘기한 날 알고 보니까 소맥을 드시고 계셨다. 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8일 예정됐던 2차 TV 토론이 이제 무산되는 과정에서 황상무 전 KBS 기자, 지금은 이제 뭐 토론 관련해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날 실무 협의를 온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특이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이 일단 기자협회가 그러니까 토론을 주최하는 기자협회가 편향돼 있다. 굉장히 독특한 의견이에요. 기자협회라는 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총합이 편향돼 있다면 어떻게 언론계 종사를 할 수 있었는지 본인도 KBS 기자로 직전까지 복무를 했었는데 그런 독특한 시각을 또 보여주셨고 기자협회에서 사퇴하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협회는 빠져라 이제 이런 무리한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JTBC가 주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키사라고 합니다. 이제 주로 주관사로 돼 있기 때문에 JTBC가 손석희의 방송국가 아니냐 편향돼 있다. 안타깝게도 이 손석희 사장은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꽤 됐죠. 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순회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뭔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뉴스9은 올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는 잘 안 보시나 봐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때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무에 참여를 했었던 기자협회장이 오늘 이제 아침에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 얘기들이 다 문제제기가 됐다가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정리가 되고 막 기사를 보여주기도 했대요. 이런 내용이 있다.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다. 그랬더니 알겠다. 다 넘어갔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판이 엎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또 얘기가 됐던 게 핑계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 우리 후보의 건강이 조금 걱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도 좀 챙겨야 돼서 그날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자협회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날짜를 그날 하기 싫어하는구나. 8일에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꾸 밖에 나가서 이제 통화를 하고 들어오면 이야기가 바뀌고 핑계가 바뀌고 이런 걸 보고 꼭 그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파토였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래서 이제 11일에 이제 재추진을 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다시 등장에 손 얹는 날이 다시 등장해서.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냐? 8일에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말씀하셨던 대로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그거 되게 독특해요. 8일에, 그러니까 이게 5일에 파토가 난 건데 3일 뒤에 우리 후보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건강 예고 이상설인 건데 그 웃기는 게 그 다음 날은 홍카콜라라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진행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가기로 돼 있거든요. 이 7일 오늘도 후보 일정도 쭉 있고 그러면 7일도 괜찮고 9일도 괜찮은데 하필 8일만 왜 건강이 안 좋냐? 이게 특정해서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건가? 그러면 계속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 약간 여러 걱정이 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게 뭐 8일에 급히 안 좋으려면 7일에 큰 술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아니고서는 갑자기 8일에 예고제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동안도 이 지난번 다자 그 토론 전에도 양자로 하느니 뭐 다자로는 안 하느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취소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자료를 뭐 정해서 하느니 뭐 자료를 가지고 하느니 주제를 정해서 하느니 이러면서 TV 토론을 하기도 전에 TV 토론에 관련돼서 너무 많은 피로감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드린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필요한 걸 왜 하나. 상대편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피해 다니니까 토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토론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토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고 이 후보들 정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거 변명과 피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왜 이럴까 설이 있지만은 와 준비가 너무 안 돼서 토론을 못 하나 라고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토론하고 나서 국민의힘의 여러분들이 윤석열 후보 토론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기대 수준이 얼마나 낮았으면 저 토론을 보고도 토론을 잘했다고 할 만큼 무서워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8일에서 11일 이거는 3일 동안 뭐 준비를 하면 얼마나 뭐 사람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큰 숙취를 준비하는 거죠. 네, 건강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술을 드십니까 그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꼭 그날 그 시간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3당이 다 뭐 정의당, 국민의당 뭐 다 이렇게 이거 좀 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필요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빼고 그냥 3명이라도 뭐 JTBC에서 해도 좋지만 아니면 팩트TV에 나와서라도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팩트TV는 호재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대통령 후보 3명이. 이거 주식이라도 사야 되나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윤석열 후보만 피한다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어차피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양자 토론을 계속해서 연달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뭐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심상정 안철수 이런 식으로 하려면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는 우회 전술을 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 왜냐면 다른 후보들 같으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으면 워낙에 토론을 통한 노출 기회 자체가 지금 적은 상황이라서 맞아요. 노출도를 높여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할 테고 그래서 안철수나 심상정의 노출도가 높아져서 지지율의 일정 부분이라도 윤석열 후보한테서 이제 뺏어올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압박 전술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짧게 요거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하겠습니다. 화천대유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사실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네. 곽상도 씨의 아들 곽병채 씨는 50억 퇴직금이었는데 이거는 뭐 받기 전에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11억을 여러 네. 차례 걸쳐서 나눠받았다. 할부로 받았더라고요. 박병채 씨는 한 방에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네. 꼼꼼한 스타일인지 어떤지, 이제 11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금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화천대유에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네. 회사로부터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1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거고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쪼개받았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빌린 거다. 빌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회사를 상대로 그렇죠. 돈을 빌린 거다. 일반 직장인. 네. 그러니까 사장실에 가서 네.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얼마나? 한 11억? 자기 연봉보다 높은 금액을 그러니까요. 일반 직장인이. 이런 지금 이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일종의 사내복지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일종의 그 차용증을 쓰고 네. 사원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LH공사 같은 회사 같으면 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신혼 때 첫 집을 마련할 때 국민주택 이하의 이제 아파트라면 한 1억 원까지는 1%의 저리로 빌려준다. 이제 이런 복지 서비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박영수 특검의 따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이 11억 원을 네. 빌리고 그동안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다가 다른 직원들도 빌렸다가 대부분 이제 변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변제를 하지 않다가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네. 슬슬 변제를 시작을 하셨더라. 이것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 보도가 된 겁니다. 네. 자, 대부분 임직원은 1년 이내 금액을 변제했지만 딱 타이밍이 박영수 특검 딸은 이제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그렇죠. 일부도 갚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렵긴 한데 복잡하기도 하고 딱 와닿는 게 퇴직금 50억. 그렇죠. 직장인이 11억 회사를 상대로 대출. 이런 게 확실히 더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까지 뭐 대장동을 가지고 그렇게 저쪽에서 많이 공세를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졌다고 돈 받았다고 밝혀진 사람은 다 국민의힘 측 아닙니까? 네. 곽상도 의원도 지금 좀 수사가 조금 더 빨리 돼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답답한 면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구속이 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뭐 곽상도 의원이 받은 50억도 그렇고 지금 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딸이 돈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녹취 파일에서 뭐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이 또 그 얘기를 한 사람의 누나의
또 집을 구입하고 뭐 이런 그렇죠. 반대죠. 아버님의 집을 누나가 구입했나요? 구입해주고. 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기를 피해하는데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네거티브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정말 정책 선거하고 싶고 네거티브 하고 싶지 않은데 지난 한 2, 3일 동안 김혜경 여사의 그 소고기 11만 원을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기서 뭐 2시간에 한 번씩 논평을 내고 정말 무슨 뭐 마치 나라가 떠나갈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의 뭐 로션이 무슨 상표기 때문에 그 상표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뭐 반서민이다 뭐 이런 논평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1년에 70억, 80억씩 이거를 돈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뭐 특활비로 썼는데 영수증도 그렇죠. 없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역도 공개를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정당하게 썼다. 내역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정당한지 안 한지. 그렇죠. 뭐 그리고 뭐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계좌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조작한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돈 잃고 나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 번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좌를 투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모든 건 수사 중이다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수사랑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관계는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팩트 TV를 비롯해서 이 여러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좀 공정하게 양쪽 얘기를 다 좀 같은 기준으로 좀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최지은 대변인 모시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팩트TV 플러스 예비 시청자 위원 여러분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최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한번 팩트TV 봐주시고 계신 분들께 마무리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TV의 그 부울경 방송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비전과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의 품질 이런 것들 보고 후보자의 자질 이런 걸 보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공정 성장 그리고 이 대전환 시대의 공정한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주변에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많은 설득 부탁드리고요. 팩트TV 시청자위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